숲속의 잠자리. 내겐 숲속에서 잠을 자는데 필요한 어떤 장비나 도구도 없었다. 아나스타시아는 나를 위해 땅굴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나는 먼 길을 오느라 지쳐 바로 깊은 잠에 빠졌다. 아주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잔 듯 편안했고 다시 힘이 솟았다. 땅굴인지 동물이 만든 굴인지는 모르겠지만 굴은 널찍하고 바닥에는 자잘한 잣나무가지며 마른 풀이 깔려 있어 주위가 기분 좋은 향으로 가득했다. 기지개를 펴려고 손을 뻗었는데 한 손에 북실한 털가죽이 느껴졌다. 나는 아나스타시아도 사냥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털가죽 쪽으로 움직여 등을 온기에 대고 한숨 더 잘 셈이었다. 이때 아나스타시아가 타이가 잠자리 입구에 서서 내가 일어난 걸 보더니 말했다. 오늘 하루가 당신에게 좋은 날이 되길 바래, 블라지미르. 그리고 이 날을 착하게 맞이해. 그리고 놀라지 마. 그러고 나선 손뼉을 쳤다. 털가죽이 갑자기 움직였다. 나는 기겁을 했다. 그건 털가죽이 아니었다. 굴에서 조심스레 기어나오는 건 곰이었다. 아나스타시아가 토닥거려주자 곰은 그녀의 손을 핥고 빈털을 빠져나가 뒤뚱뒤뚱 사라졌다. 아나스타시아는 내 머리맡에는 잠오게 하는 풀을 두고 내가 추울까봐 옆에 곰이 눕도록 한 것이었다. 자신은 웅크리고 입구 밖에서 잤다. 아나스타시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놈이 나를 갈갈이 찢거나 커다란 덩치로 눌러 죽일 수도 있잖아. 그놈이 아니고 그녀야. 암컷이거든. 곰은 절대 나쁜 짓을 할 수 없었어. 아주 양순하거든. 곰은 내가 일을 시키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 밤새도록 꼼짝도 안 했어. 행복에 겨워 숨을 죽이고 있었지. 당신이 꿈속에 손을 흔들어 곰의 등을 쳤을 때 약간 꿈쩍했을 뿐이야. 아나스타시아의 아침. 어둠이 내리면 아나스타시아는 주로 숲 동물들이 만든 굴에 들어가 잠자리에 든다. 따뜻한 날에는 그냥 풀 위에 누워 잔다. 깨어나자마자 떠오르는 태양, 나뭇가지에 새로 돋아난 순, 땅에서 막 솟아오른 어린 풀을 보고 기뻐서 죽는다. 이들을 만져주고 쓰다듬고 가다듬어 준다. 크지 않은 나무로 가서 줄기를 살살 두드린다. 그러면 나무 꼭대기가 흔들리며 꽃가루인지 이슬인지 모를 무엇인가가 그녀 위로 쏟아진다. 그 다음 풀에 누워 한 5분 정도 행복에 겨워 기지개를 펴고 몸을 푼다. 전신이 촉촉한 크림으로 덮이는 듯하다. 전속력으로 달려 작은 연못에 뛰어든다. 풍덩대며 잠수한다. 잠수를 아주 잘한다. 그녀를 에워싸고 있는 동물 세계는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와 비슷하다. 그녀의 아침 행사 시간에 많은 동물들이 아나스타시아를 주시한다. 스스로 다가오진 않지만 아나스타시아가 부르는 몸짓을 하면 행복에 겨운 녀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쏜살같이 아나스타시아 발 곁에 와서 선다. 아침에 그녀가 늙은 늑대 암컷과 집에서 사는 개처럼 함께 노는 것을 봤다. 아나스타시아는 늑대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힘껏 뛰어 달아났다. 늑대는 그녀를 쏜살같이 쫓았고 늑대가 거의 다가왔을 무렵 아나스타시아는 급히 공중으로 뛰어올라 두 발로 나무 기둥을 차고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달아났다. 늑대는 달리던 속도로 인해 나무를 지나쳤다가 좋아 죽는다고 웃는 아나스타시아를
다시 뒤쫓았다. 아나스타시아는 옷이며 먹을 것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 주로 반나 또는 전라로 다닌다. 잣, 풀, 산열매, 버섯을 먹고 산다. 버섯은 마른 것만 먹는다. 버섯이나 잣을 스스로 따는 일은 없고 심지어 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거나 저장하지도 않는다. 이곳에 사는 많은 다람쥐들이 음식을 책임진다. 다람쥐가 월동 음식을 저장하는 건 하나도 놀라울 게 없다.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다람쥐의 또 다른 행동에 놀랐다. 아나스타시아가 손가락을 튕기면 다람쥐들은 시합을 하듯 그녀의 손에 뛰어올라 껍질을 벗긴 잣을 건넨다. 아나스타시아가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치면 다람쥐들은 뭔가 소리를 내어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려서 아나스타시아 근처 풀 위에 마른 버섯과 다른 먹을 것들을 가지고 와서 쌓아놓는다. 난 아나스타시아가 다람쥐들을 조련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본능이며 어미 다람쥐가 새끼 다람쥐에게 시범을 보이며 가르친다고 한다. 먼 우리 조상님들 중 누가 이 다람쥐들을 조련했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람쥐들의 본능을 이용한 거야. 겨울이 오면 다람쥐들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음식을 저장하거든. 따뜻한 옷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추위를 안 타지? 내 질문에 아나스타시아는 질문으로 답했다. 당신이 사는 세계에는 옷을 안 입고 혹한을 견뎌내는 사람이 없을까? 나는 포르포리 이바노프가 쓴 책이 생각났다. 그는 어떤 혹한에도 반바지에 맨발로 다녔다. 이 책에는 이런 기록도 있었다. 독일 파시스트들은 이 러시아 사람의 신기한 인내력을 시험할 목적으로 영하 20도의 날씨에 물을 끼얹고 발가벗긴 채 모터사이클에 태우고 다녔단다. 어린 나이에 아나스타시아는 엄마 젖이 아니라 다른 동물의 젖을 먹고 자랐다. 동물들은 아나스타시아가 자기 젖을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은 적이 없었다. 걷다가 열매나 풀, 나무 순을 따먹으면서도 자기 일에 열중한다. 그녀와 함께한 3일이 끝나갈 무렵 나는 그녀에 대해 처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걸 보고 듣고 난 지금 아나스타시아는 내게 묘한 존재로 다가왔다. 아나스타시아의 지능은 상당히 높았고 한번 듣거나 본 건 절대 있는 일이 없었다. 비상한 능력을 가진 대개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비와 유아 독존으로 포장하려 애쓰는 반면 아나스타시아는 나의 이런 생각을 알아챘는지 항상 자신의 능력을 열어 보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그 원리라는 건 자신에겐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힘이 없으며 자신은 평범한 사람이고 여자라는 점을 좀 알아달라고 계속 내게 주문했다. 나도 그걸 깨닫고 싶어 신비한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애를 썼다. 우리 문명에서 사람의 뇌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 방법을 찾고 먹을 것을 구하고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동한다. 아나스타시아는 여기에 전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리코프 가족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먹을 것과 주거에 대해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 이들은 아나스타시아만큼 자연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문명사회와 동떨어져 사는 거의 모든 족속들은 아나스타시아와 같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아나스타시아는 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나스타시아의 빗줄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아나스타시아의 능력은 숲에 머무르며 내가 본 것 중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다. 다른 은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녀는 보이지 않는 빛의 도움을 받아 먼 곳에 있는 이들도 볼 수 있었다. 아나스타시아는 그 빛이 누구에게나 있으나 사람들이 그 능력을 활용할 줄 모른다고 했다. 사람이 발명한 건 다 자연에 있어.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는 TV도 이 빛의 능력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장난감에 불과해. 빛이 보이지 않으니 난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나스타시아는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범을 보이고 설명하고 증거를 대고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블라지미르, 당신은 꿈이 뭐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꿀까? 꿈이야 많은 사람들이 꾸겠지. 꿈이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미래에 이루려는 거지. 좋아. 그럼 사람이 자신의 미래 혹은 다양한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진 않겠지? 부정 안 해. 그럼 또 직감이라는 건 뭐지? 직감은 아마 무슨 일이 어째서 일어날까를 분석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그런 거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외에도 사람한테는 도움을 주는 뭔가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지? 부정하지 않아. 좋았어. 아나스타시아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자, 그럼 잠자면서 꾸는 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이란 뭐지? 그 꿈은 뭔지 모르겠다. 꿈이 꿈이지 뭐긴 뭐야? 좋아, 좋아. 그냥 꿈이라 해두지 뭐. 어쨌든 그 존재를 부정하진 않는 거지? 잠을 자며 꾸는 꿈속에서는 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람이며 장면이며 다 볼 순 있잖아.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그거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걸? 꿈속에서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 그렇지. 사람이 꿈을 조절할 수 있을까? 보고 싶은 형상이나 사건을 불러낼 수 있을까? 뭐, TV를 보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꿈이란 저절로 꾸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사람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 원래 창조 때부터 모든 걸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빗줄기란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지식, 인상, 직감, 영혼의 느낌이고 결국은 꿈과 비슷한 것으로 사람의 의지로 조정이 가능해. 자면서 꿈을 조절할 수 있다고? 꿈속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해. 미리 일을 계획하는 거지. 아주 정확하게 말이야. 이런 현상은 보통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는데 수면 중에 발생해. 사람은 자신을 조절하는 자연적인 능력을 대부분 잃었어. 그래서 지구상의 사람 거의 모두가 꿈을 피곤해 지친 뇌의 부산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지금 당장 당신이 먼 곳을 볼 수 있게 해볼까? 한번 해봐.
그래? 풀밭에 누워서 긴장을 풀어. 몸의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도록 편한 상태가 되어야 해. 됐어? 자, 그럼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 봐. 아내도 좋고 그의 버릇, 걸음걸이, 옷차림, 지금 어디에 있을지 이 모두를 상상해 봐. 지금 이 시간 아내는 교회의 집에 있을 것이다. 시골집과 몇몇 가구들, 분위기를 떠올려 봤다. 여러 가지가 자세히 생각났지만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다. 난 있는 그대로 아나스타시아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나스타시아가 대답했다. 긴장을 완전히 다 풀지 못해서 그래. 잠을 자는 듯 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눈을 감아. 양팔을 벌리고.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음을 느꼈다. 꿈속인지 졸음 상태인지 모를 어디론가 난 빠져들기 시작했다. 아내는 교회의 집 부엌에 있었다. 평상시 입는 가운 위에 뜨개질한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아마 집이 추운가 보다. 또 난방이 문제로군. 아내는 가스레인지에 커피를 끓이고 있다. 강아지 냄비에서도 뭔가가 끓고 있다. 아내의 얼굴이 어둡고 불만족한 표정이다. 문득 고개를 들고 가벼운 걸음으로 창가로 다가와 비를 보고 웃는다. 가스레인지 위에 커피가 끓어 넘쳤다. 아내는 흘러넘친 커피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보통 때와 달리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신경질도 내지 않는다. 아내는 겉옷을 벗었다. 나는 깨어났다. 자, 어때? 뭘 좀 봤어? 아나스타시아가 물었다. 아내를 봤어. 근데 이거 보통 꿈 아니야? 보통이라니? 당신은 바로 아내를 보려고 계획했잖아. 계획했지. 봤고. 그렇지만 내가 꿈에서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진짜 거기 부엌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잖아. 블라지미르, 오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둬. 확인하고 싶다면 집에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 그런데 뭐 좀 특별한 거 없어? 아무것도. 아내가 창가로 다가왔을 때 아내의 얼굴에서 미소를 정말 못 봤어? 아내는 커피가 끓어 넘쳤는데도 신경질 내지 않았고 미소를 지었어. 아, 그래. 나도 봤어. 창문 밖에서 뭔가 기분 좋은 걸 봤겠지. 창문 너머 그녀가 바라본 건 비뿐이었어. 그녀는 비를 싫어하잖아. 그럼 왜 아내가 웃었다는 거야? 내가 빛으로 당신의 아내를 보며 따뜻하게 해주었거든. 빛으로 따뜻하게 했다고? 그럼 내 빛은 차가워? 당신은 그냥 호기심으로 봤지. 감정은 쏟아넣지 않았어. 그럼 당신의 빛은 멀리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몇몇 소식을 주거나 받고 기분을 좋게 하거나 앓고 있는 병을 조금 낫게 할 수도 있지. 갖고 있는 에너지, 느낌, 감정, 의지, 소원의 세기만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미래도 볼 수 있어? 물론. 과거는? 미래와 과거는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어. 겉모양만 약간 달라. 기본은 항상 변하지 않아. 어째서?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1000년 전쯤 사람들이 입었던 옷, 생활도구는 달랐겠지.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감정은 똑같아. 감정은 시간이 지배하는 영역 밖에 있지. 공포, 기쁨, 사랑. 상상해봐. 야로슬라프 현재, 이반 뇌제, 파라오는 오늘날의 사람과 똑같은 감정으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어. 재미있군.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걸?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빛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지? 물론이지. 감정, 직감, 소망, 사건을 예측하고 계획하는 능력, 꿈을 꾸는 능력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 물론 그것이 혼돈스럽고 통제불능이긴 하지만 능력 자체는 사람한테 아직도 남아있지. 그렇다면 훈련할 필요가 있겠는걸? 갈고 닦는 방법을 개발해야겠어. 훈련을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는 대로 빛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블라지미르. 무슨 조건인데? 반드시 마음이 깨끗해야 해. 빛의 힘은 깨끗한 마음에 달려있거든. 그럼 그렇지. 뭔가 알 것 같더니만. 왜 갑자기 깨끗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빛의 에너지니까. 됐어, 아나스타시아. 그런 건 이제 흥미없어. 나중에 또 조건을 더 붙이려고? 중요한 건 이미 다 말했어. 하지만 조건이 너무 많아. 뭐 다른 얘기 있으면 해보자. 좀 쉬운 걸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사고하고 모델링하느라 아나스타시아는 하루 종일 바빴다. 아나스타시아의 기억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상상으로 또는 자기 빛으로 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걱정거리까지 기억한다. 아나스타시아는 천부적인 배우처럼 이들의 걸음걸이며 목소리를 흉내내고 마치 그들처럼 사고한다. 아나스타시아는 과거와 현재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쌓아놓고 있다. 이 경험을 이용해 미래를 모델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 보이지 않는 빛으로 원격으로 한다. 아나스타시아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해결 방법을 주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지만 정작 도움을 받는 당사자는 까맣게 모른다. 보통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이 빛은 비록 세기의 차이는 나지만 모든 사람한테서 나온다는 걸 나는 나중에 알았다. 아키모프는 특수 장치를 이용해 이 빛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1996년 5월호 기적과 모험이라는 잡지에 발표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아나스타시아와 달리 이 빛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과학에서는 토션 필드, 즉 토션장이라고 부른다. 아나스타시아의 세상 보기는 신기하고 재미있다. 아나스타시아, 하느님이란 뭐지? 있기는 해? 있다면 왜 그를 본 사람이 없지? 하느님이란 전 우주 이성이며 지능이야. 그의 존재는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아. 그의 절반은 우주의 물질 바깥 세계에 있어. 그건 모든 에너지의 합이야.
그는 작은 조각으로 지구에 퍼져 있고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어. 검은 세력이 이 조각들을 막으려고 무진 노력하지. 당신의 생각으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과기 발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자각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거야.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 세상의 모든 과학자들은 덜 떨어지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네. 과학자들 때문에 그 과정이 빨라진다는 뜻이고 동시에 그 덕분에 잘못된 방법을 빨리 자각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그럼 자동차며 집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란 말이야? 응? 아나스타시아, 그런데 당신은 여기 혼자 TV도 전화도 없이 사는 게 심심하지 않아? 당신이 말한 조잡한 것 모두는 사람들한테 원래부터 있었어. 좀 더 완벽한 형태이긴 하지만 말이야. 나도 갖고 있어. 어? TV도 전화도? TV란 게 도대체 뭔데? 거의 퇴화된 인간의 상상력에 몇몇 소식을 전하고 그림과 얘기거리가 나오는 기계잖아. 나는 내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하여 어떤 상황이든 그려낼 수 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스스로 참여하고 그 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가 또 알아듣기 힘들게 설명을 했네. 그럼 전화는? 사람은 전화 없이도 다른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 두 사람의 의지와 소망, 그리고 상상력만 있으면 돼. 타이가 음악회. 아나스타시아한테 모스크바에 와서 TV에 출연해보라고 제안했다. 생각해봐, 아나스타시아. 당신 정도 미인이라면 세계 수준의 사진 모델, 패션 모델이 될 수 있어. 속세의 모든 것이 아나스타시아에겐 관심거리이고 보통 여자들처럼 미인이라면 좋아한다는 걸 나의 이 한마디로 알 수 있었다. 아나스타시아는 크게 웃었다. 최고? 최고로 아름다워? 되묻고는 어린아이처럼 장난스레 패션 모델이 무대를 걷듯이 숲속에 빈터를 걸었다. 그녀가 한 발 한 발 다리를 포개서 걸으며 모델을 흉내내는 걸 보고 있자니 나도 흥이 발동했다. 나는 박수를 치며 장난에 끼어들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주목해 주십시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체조 선수, 절세의 미인 아나스타시아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나의 멘트는 그녀의 흥을 북돋웠다. 그녀는 터 가운데로 나와 멋지게 앞으로 공중돌기, 뒤로 옆으로 오른쪽 왼쪽 공중돌기를 한 다음 아주 높이 뛰어올라 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두어 번 몸을 휘젓더니 다른 나무로 건너 뛰었다가 다시 공중돌기를 했다. 내가 박수를 치자 애교를 부리며 허리 굽혀 연신 인사를 했다. 그리고 빈터에서 벗어나 커다란 관목 뒤에 숨었다. 미소를 지으며 관목이 마치 무대 장막인 것처럼 뒤에 서서 다음 순서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난 이때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생각났다. 저녁에 가끔 나는 선실에서 이 비디오를 봤다. 이 노래가 생각나서 아나스타시아가 흉내나 조금 낼 수 있을까 기대하지도 않은 채 장내에 소개를 했다.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가수들이 최고의 작품들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나오시죠? 그녀의 재능을 믿지 못한 건 큰 오산이었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무대 장막 뒤에서 앞으로 걸어 나온 아나스타시아는 알라 푸가초바, 즉 러시아에서 추앙받는 대국민 가수의 이름이다. 알라 푸가초바의 목소리로 노래했다. 아니, 명가수의 노래를 흉내내는 모창이 아니라 목소리와 멜로디는 물론이고 감정까지 자유로이 전달하며 노래를 불렀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아나스타시아는 뭔가 자기만의 것을 더하여 푸가초바의 일부 노랫말을 강조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여운을 더하기도 빼기도 했다. 어느 누구도 알라 푸가초바보다 더 잘 부를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노래를 더 풍부한 감정과 선명한 느낌으로 그려냈다. 노래 전체를 너무도 훌륭히 불렀고 그 중에서도 아나스타시아는 캔버스란 단어를 강조했다. 이 노래는 한국의 심수봉이 부른 백만송이 장미의 원곡 가사이다. 옛날 한 화가가 살았으니 집과 캔버스가 그의 전 재산. 그러다 여배우를 사랑, 배우는 꽃을 좋아해 자기 집 팔고 못 팔고 그림도 캔버스도 팔아 돈을 모두 다 털어서 꽃 바다를 샀네. 아나스타시아는 놀란 듯 무서운 듯 이 단어를 외쳐댔다. 캔버스는 화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캔버스가 없으면 창작을 할 수 없다. 그래도 화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이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 이어지는 가사, 기차는 멀리 그녀를 싣고라는 대목에서 아나스타시아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싣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는 화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나는 아나스타시아의 노래에 크게 감동하여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도 칠 수 없었다. 아나스타시아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박수를 기대하는 듯 했으나 박수가 없자 새 노래를 더 열심히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나의 애청곡 모두를 순서대로 다 불렀다. 내가 귀가 닳도록 들은 노래 하나하나가 그녀가 부르면 더 선명하고 내용이 풍부해졌다.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내 박수가 없자 아나스타시아는 무대 장막 쪽으로 다가갔다. 정신을 잃은 나는 잠시 후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질렀다. 멋지다, 아나스타시아! 앙콜! 브라보! 가수 여러분 모두 무대로 나오세요. 아나스타시아는 조심스레 나와 인사를 했다. 나는 계속 소리 질렀다. 앙콜! 앙콜! 브라보! 발을 구르며 손뼉을 쳤다. 아나스타시아도 덩달아 신이 나서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앙코르 이거 더 하란 말이지? 더해. 더. 너무 멋지다, 아나스타시아. 원래 가수보다 더 잘한다. 스타들보다 더 잘해. 나는 숨을 죽이고 아나스타시아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그녀는 얼마나 다재다능한가? 남들이 그리 잘 부른 노래를 그렇게 멋지게, 새롭게 자기 방식으로 부를 수 있다니. 아나스타시아도 숨을 죽이고 조용히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물었다. 아나스타시아, 그럼 당신이 지은 노래도 있어? 내가 못 들어본 당신만의 노래를 들려줄 수 있지? 있지. 근데 내 노래엔 가사가 없어서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불러줘. 그 노래를. 좋아.
그러고 나서 자신의 독특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나스타시아는 처음에는 갓난아이처럼 외쳤다. 이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부드럽게 맑게 울렸다. 아나스타시아는 나무 앞에 서서 손을 가슴에 얹고 머리를 숙여 어린아이에게 자장가를 부르는 듯 했다. 놀랍도록 맑은 목소리로 인해 사방은 문득 소리를 죽였다. 새의 울음소리도 풀숲의 곤충들 소리도. 이어서 아나스타시아는 아이가 잠에서 깬 듯 기쁨에 넘치듯 노래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환희로 가득 찼다. 믿을 수 없이 높은 목소리는 하늘을 맴돌다 무한한 창공으로 힘차게 솟았다. 아나스타시아의 목소리는 누구한테 애원하는가 하면 이내 다투는 듯 하다가는 다시 어린아이를 보다듬고 주위의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환희의 느낌은 내게도 전달되었다. 그녀가 노래를 마쳤을 때 나는 기쁘게 외쳤다. 자,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세상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조련사의 한마당입니다. 최고로 탄력 있고 우아하며 용감하고 씩씩한 동물 세계의 홍일점.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아나스타시아는 깡총깡총 뛰고 장단에 맞춰 손뼉을 치고 휘파람을 불었다. 빈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늑대 암컷이 나타났다. 늑대는 관목 뒤에서 뛰쳐나와 빈터 가장자리에 멈춰서더니 아리송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빈터 가장자리의 나뭇가지에선 다람쥐들이 수선스레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낮게 원을 그리고 관목 뒤쪽에서도 움직이는 짐승들이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관목을 헤치고 거대한 곰 한 마리가 빈터로 뛰어나와 땅에 박힌 듯 아나스타시아 가까이에 멈춰 섰다. 곰을 보고 늑대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으르렁거렸다. 곰이 허락 없이 아나스타시아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온 게 분명했다. 아나스타시아는 곰한테 뛰어가 그의 주둥이를 장난스레 만져주고 곰 앞발을 들어 수직으로 세웠다. 이때 아나스타시아가 별 힘을 들이지 않는 걸로 보아 곰은 아나스타시아의 지시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곰은 자기에게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며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아나스타시아는 높이 뛰어올라 곰의 목덜미 북실북실한 털을 움켜잡고 물구나무를 선 다음 공중제비를 돌며 떨어졌다. 이어서 곰의 앞발을 잡고 허리를 굽혀 자기 등 뒤로 넘기니 곰을 들어 던지는 모습 같았다. 이 기술은 곰이 스스로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아나스타시아는 단지 방향만 잡아주었을 뿐이다. 곰은 처음에 아나스타시아한테 넘어지는 듯 하더니만 마지막 순간에 앞발로 땅을 짚고 자기 주인 혹은 친구가 다치지 않도록 온갖 동작을 취했다. 늑대는 점점 더 흥분해서 한 곳에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안절부절 못하며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빈터 가장자리에는 늑대 몇 마리가 더 나타났다. 아나스타시아가 자기 몸 위로 곰을 던져 곰이 제주를 넘도록 유도했는데 곰은 옆구리로 넘어져 숨을 죽이고 꼼짝 않고 있었다. 늑대는 흥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며 곰 쪽으로 달려들었다. 아나스타시아가 번개같이 늑대를 가로막자 늑대는 채 멈추지 못해 등으로 떼구르르 구르며 아나스타시아 다리에 걸렸다. 아나스타시아는 양순하게 땅에 바짝 엎드린 늑대의 등에 바로 한 손을 갖다 댔다. 다른 손은 내가 그녀를 허락 없이 껴안으려 했던 때처럼 공중으로 휘저었다. 주위의 숲이 흥분한 듯
웅성거렸다. 위협적이진 않았다. 통통 튀는 것에도 질주하는 것에서도 숨을 죽인 크고 작은 짐승들에게도 흥분이 느껴졌다. 아나스타시아는 흥분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먼저 늑대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개한테 하듯이 탁 쳐서 다른 곳으로 보냈다. 곰은 불편한 자세로 옆으로 누운 박제 같았다. 아마 자기한테 시킬 일을 기다렸나 보다. 아나스타시아는 곰한테 다가가 일어서도록 한 다음 주둥이를 쓰다듬어주고 늑대한테 한 것처럼 빈터에서 딴 곳으로 보냈다. 홍조를 띤 유쾌한 얼굴의 아나스타시아는 달려와 내 곁에 앉고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녀의 호흡은 그 멋진 묘기를 부리지 않은 듯 금방 평안을 되찾았다. 저들은 장난을 몰라. 알 필요도 없지. 별로 좋을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게 물었다. 나 어땠어? 당신이 사는 사회에서 어디 일자리 좀 구할 수 있을까? 너무 멋있어, 아나스타시아. 하지만 이건 모두 우리 세상에 있는 걸? 서커스장에서 조련사들은 동물들과 여러 묘기를 보여주지. 하지만 시기와 음모, 더러운 뒷거래가 난무한 서커스 세계에서 당신은 못 견뎌낼 거야. 당신은 그러기엔 너무 때가 안 묻었어. 우리의 놀이는 여러 대안을 찾는 쪽으로 이어졌다. 아나스타시아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구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다. 아나스타시아는 졸업장도 주민증도 없으므로 쉽게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재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신분을 말로만 대신할 순 없는 일이었다. 심각한 목소리로 아나스타시아가 말했다. 모스크바나 다른 대도시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당신 사회에 대해 내가 모델링하는 몇 가지 계획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거든. 예를 들자면 난 아직도 다 알지 못하겠단 말이야. 검은 세력이 얼마나 여자를 멍청하게 만들었으면 여자들은 자기도 모른 채 몸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걸까? 이로 인해 남자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걸 왜 모를까? 여자는 그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지. 왜냐하면 그리고 다시 섹스와 가족과 아이들 교육에 대한 놀랍고도 통찰력 있는 아나스타시아의 얘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들 중 가장 믿기 어려운 건 그녀가 갖고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라고.